어머님,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병원 서류예요. 이건 내가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미리. 그래, 혹시 모르니까. CCTV는 설치해 놨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방금 뭘 하셨어요? 너희가 뭘 꾸미는지 이제 다 알아.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는 말순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낌새는 결국 소름 돋는 진실로 이어지게 되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해에 살고 있는 73세 김말순입니다. 지금은 안병동에 입원해 있지만 한때는 새 식구 밥 세끼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나중엔 며느리까지 가족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몇 달 전 배가 아파 병원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죠. 말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 순간, 아, 이제 내 인생도 다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 어딘가 좀 달랐거든요.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실을 찾아와 간병을 자처했고 아들은 무표정하게 제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겉으론 눈물 흘리며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대화 속에 슬쩍슬쩍 꺼내는 유언장, 보험, 서명 같은 말들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날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저는 병실 한쪽에 작은 노트를 숨겨두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병실 천장 구석에 작은 CCTV를 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요.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1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김재현, 제 외아들입니다. 남편 없이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었어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엔 시장 청소 일을 나가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재현이가 대학에 들어가던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이 아이는 고생 안 시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했어요. 지금 며느리 오지윤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땐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머님, 저는 복 많게도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참 고마워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자주 찾아왔고 제 생일도 꼭 챙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은 들어두셨어요? 유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편하다던데요. 처음엔 단순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병원비 이야기, 간병보험 이야기, 심지어 요양원 관련 정보까지 저 모르게 며느리가 찾아보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며느리 뒤에 서서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피곤한 존재가 된 걸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김치 담그고 장독대 뚜껑을 열던 순간들이 선명한데 지금은 병실 침대에 누워 제 유언장을 흘깃흘깃 보는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우는지 아니면 계산하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눈을 감기 전까지 이 아이들의 진짜 얼굴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어머님, 점심은 죽 드실래요? 아니면 스프 드실래요? 며느리 지훈이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낯선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으로 줘라. 목이 좀 메이는구나. 제가 대답하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고 그 순간 아들 재현이 슬쩍 제 옆 침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거긴 왜 열어보냐? 아, 어머니 약 봉지가 어딨는지 몰라서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약은 분명 그 옆 캐비닛에 있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제 수면제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들여다보던 눈빛은 그냥 걱정하는 가족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하지 않으세요? 혹시 잘 못 들으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대화 속에 스며드는 말들, 모두가 정신이 흐려졌다는 인상을 심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대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면 곧 필요 서류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조용히 해, 병실이잖아. 괜찮아. 저분 들을 기운도 없어 보이잖아. 그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래. 너희가 진짜로 뭘 꾸미는지 다 들어야겠다. 그날 밤 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러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 혹시 병실에 CCTV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천장 구석 작은 렌즈가 설치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아침에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눈 밑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또렷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창문 좀 열까요? 그래, 상쾌하네. 저는 여느 때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결은 천천히, 귀는 또렷하게 열고 있었죠. 지우는 제 옆에 놓인 회색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제가 숨겨둔 유언장 원본은 이미 다른 곳에 옮겨두었고 그 자리에 일부러 복사본과 낡은 연습장만 남겨두었습니다. 이건 사인만 받아내면 돼. 지우는 작게 중얼이며 종이를 펼쳤고 뒤이어 들어온 아들 재현이 묻습니다.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거야? 재현 씨, 우리가 얼마나 간병했는데. 어머님 정신이 흐릿하신 틈에 정리만 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흐릿한 척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어머님, 여기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요양원 비용 처리하려면 미리 해둬야 한다네요. 그래, 어디 보자.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고 그들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류 내가 죽으면 발효되는 거지? 아, 그게 보험 쪽에서 미리 정리해두는. 그래. 혹시 모르니까. CCTV는 이미 돌아가고 있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의 손에 들린 펜이 툭 하고 침대 아래로 떨어졌고 재현은 말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는지 나 다 보고 있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표정엔 뚜렷한 당황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주는 일도 없겠지요. 이제는 준비된 결말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CCTV는 그냥 농담이시죠? 며느리 지훈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농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지우는 말문을 잃었고 아들 재현은 침묵한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은 한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언장을 꺼내지 않았고 간병일지도 다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조용함이 끝이 아니라 멈춤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머님, 내일은 병원 검진 같이 갈게요. 보험 쪽 정리도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그래, 내가 바쁘면 변호사랑 같이 얘기해 볼게. 변호사요? 지난주에 내 상황 다 정리해 놨어. 혹시 몰라서 말이야.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 윤미라 씨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CCTV 녹화본 백업해 두었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실까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 하나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메모와 영상 변호사에게 전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고 천장의 조명 아래로 눈을 감았습니다. 겉으론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서류를 꺼내지 않고 매일 정성스러운 듯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정성 뒤에 감춰진 눈빛, 그리고 여전히 제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손끝을 이제 곧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틀 후 며느리 지우는 예전보다 한결 더 친절해진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깨엔 따뜻한 담요, 손엔 손수 만든 찹쌀떡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 없으시다 하셔서 이건 제가 새벽에 일어나 직접 만들었어요. 고맙다. 손 많이 갔겠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말 속에 담긴 뉘앙스는 묘하게 또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 윤미라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님이 간호 스테이션에 따로 찾아왔어요. 환자 정보 좀 확인하고 싶다고. 보험 관련으로요. 또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이며 병상 옆 메모장에 조용히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게 익숙한 인물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변호사 김소정입니다. 유언장 보관 서류에 이상한 열람 시도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누가 열람을? 자녀분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 재현 그 아이도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는 못하겠으니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긴 채 뒤에서 조용히 조작된 위임장을 통해 마지막 정리를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지우는 또 웃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음 주쯤엔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건 어떨까요? 여긴 너무 소란스럽고 좀 더 조용한 곳에서 편히 계시는 게. 그 순간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엔 CCTV가 없니? 지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게 가족들끼리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내라고. 그래. 너희한텐 CCTV가 불편하겠지. 제 목소린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디까지 준비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한다고 나갔고 지훈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편히 쉬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았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사실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재현 씨도 말은 안 해도 많이 무너졌고 어머님이 떠나시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요. 정리? 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유 원장 말인데요. 혹시 변호사 말고 그냥 가족끼리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은 젖은 강아지처럼 떨렸지만 그 속엔 분명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요. 다만 사인 한 장만 해주시면 그걸로 다 끝나니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눌러왔던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속에서 울컥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나보고 죽기 전에 사인 하나만 해달라는 거니? 지훈은 움찔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머님 힘드실까봐. 아냐, 내 눈은 거짓말 못해. 너 지금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잖아. 침대 밑 선반에 손을 뻗어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대화 다 녹음됐어. 그리고 내가 간호사에게 말한 것도 병원 서버에 다 있어. 지우는 그제야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CTV. 너희 둘이 웃으며 서류 얘기한 것도 내가 다 봤어. 지우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고 제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지우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말고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설마 진짜로 녹음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날 바보라 생각했겠지만 이제 너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다 남겼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윤미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김소정 변호사님, 병실 안으로 모실게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아들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대답해봐라, 재현아. 너 내 아내가 날 속이고 유 원장 위조하려는 거 몰랐니? 나는 그냥 지훈이 말 믿고 있었어. 그래, 믿었겠지. 믿는 척하며 뒤에서는 위임장까지 위조했더라. 김소정 변호사가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CCTV 영상 캡처, 간호사 진술서, 그리고 진짜 유 원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의 의뢰로 모든 서류를 보호 조치했습니다. 최근 두 분의 접근 시도는 위조 시도에 해당하며 병원 측에도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었어. 그래. 너희가 원한 건 편한 죽음이 아니라 편하게 정리된 유산이었겠지. 그 순간 병원 방송으로 호출음이 울렸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재현도 조용히 따라 나섰지만 문을 나서기 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 진심 대신 계산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건 내가 진짜 남기려 했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엔 모든 유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로비엔 낯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사회복지사, 그리고 재단 관계자까지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전 재산 기부 확약서가 정식 서류로 공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산은 기부 처리되고 어르신의 뜻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자 지우는 남편 재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왜 진작에 막지 않았어? 엄마가 그런 선택까지 했는데 너는 뭐 했냐고. 하지만 재현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이미 그는 회사를 휴직했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기 환자 어머니의 유산을 노렸다는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우는 몇몇 지인들에게 SNS 비공개 전환을 하고 병원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험사에서도 문서 위조 시도자로 내부 기록이 남았고 이제 그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병실 말수는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사회복지 뉴스 속엔 자신의 이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식들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멋진 선택이세요. 간호사 윤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자식들 두고도 이렇게 단단하게 남으시다니.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다. 남기려면 의미 있는 걸 남겨야지.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신뢰와 존엄을 잃은 겁니다. 기부 절차가 완료된 날 병실로 꽃다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연고 아이들 장학재단.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묘하게 가슴속 어딘가가 덜컥 무너지듯 시원해졌습니다. 그 어떤 싸움도 이보다 더 조용하고 명확한 승리는 없을 겁니다.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혼자였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그래. 그 말하러 왔으면 됐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는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를 착각했단 게 슬펐던 거야. 그런데 이제 괜찮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고 이젠 너희가 어떻게 살든 그건 너희 몫이다.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엔 더 이상 기대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실에서 퇴원했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전원 요양센터로 향했죠. 그곳엔 누구도 유산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제 서명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작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도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늦게라도 반성하면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시 신뢰받기는 어렵겠지. 그래도 저는 편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심이 담긴 말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창밖엔 파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조용한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저는 경남 통영의 한 요양센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도가 반짝이고 작은 정원엔 매일 꽃이 하나씩 더 피어나고 있죠. 하루하루가 조용하지만 더 이상 의심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병실을 찾지 않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끔 재현이 보낸 편지를 읽으며 그래도 인간은 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걸 혼자서 감당해왔고
그만큼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강함을 내려놓고 평온을 선택하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가족에게 상처받고 의심받고 소외되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강한 복수이며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당신 자신을 돌봐주세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 오래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